회생 절차 중에 추가 근무를 해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전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부업으로 돈을 좀 벌게 됐는데 이걸 법원에 꼭 신고를 해야 될까? 수입이 좀 빠듯하니까 알바를 좀 추가로 해도 될까? 이런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무려 대법원까지 가게 된 한 수의사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회생 절차 중에 추가 근무를 해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회생 절차에서 뭘 숨기면 사기가 되고 뭐를 숨기면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회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인 A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17년에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A씨는 2017년 12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월급 440만 원을 받으면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추가 수당을 받기로 약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추가 수당은 A씨 부인 명의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약 2천만 원의 추가 수당을 부인 계좌로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 계획안이나 월간 보고서에는 이 추가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기본급 440만 원만 수입으로 신고한 거죠. 결과적으로 A씨는 수입 2천만 원이 제외된 채로 2018년 2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요. 7월에는 회생 절차 종결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총 11억 7천만 원의 채무 중에서 7억 3천만 원이 면제가 됐어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럼 여기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사기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 상황을 법원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채무자가 거짓말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다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가 변경이 되고 채무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연장되거나 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대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돼요. 첫째, 그 허위 신고가 회생 계획 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여부나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걸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기망 행위의 중대성, 즉 자잘한 기망으로는 처벌까지는 좀 그렇고 적어도 사기친 금액이 회생 계획의 인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둘째, 인과관계와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죠. 여기서 원인은 기망 행위, 즉 추가 소득을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결과는 회생 계획의 인가겠죠. 손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손실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추가 소득 여부에 따라서 회생 계획 인가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죠. 소득이 일부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회생 조건이 크게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게 일시적인 소득이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2천만 원씩 버는 게 아니니까 법원은 그 소득을 진실로 법원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변제금을 늘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있었냐라는 부분도 애매하게 되는 거죠. 확정적인 소득이어야 채권자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변제금이 추가 소득을 신고하나 안 하나 만약에 똑같다면 채권자 손해는 없을 테니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핵심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의성이 약간 불명확했어요. A씨는 추가 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이라서 내가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지까지는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고의로 속이를 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씨는 단순히 추가 수당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건 아니었잖아요. 또 이 추가 수당을 신고했다라고 하더라도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입니다. 추가 수당에 따라서 회생 계획의 인가 여부 자체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 받은 추가 수당들은 범죄 후의 사정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서 재정적 공공에서 벗어난 후에 의혹을 가지고 추가 근로를 제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채무자들의 의지는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먼저 반드시 신고해야 될 수입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은 당연히 모두 신고해야 돼요. 월급, 사업소득, 임대료 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미래소득도 신고 대상이긴 해요. 그럼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 A씨는 일시적 수입 신고 의무를 몰랐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리인과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겁니다. 회생 시작 전이라면 그 전에, 회생 중이라면 회생 중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대리인과 꼭 상의를 하세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건 명백히 사기 행위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위들은 이번 판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의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사실불일치가 아니라 회생 계획 인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 신고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허위 신고를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실한 신고가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되 법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